안녕하세요. 과학을 쉽게 설명하려고 애쓰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정모입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석탄과 석유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석탄과 석유가 어디서 와? 땅에서 파오지, 이런 얘기 말고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석탄과 석유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석탄이 없었으면 산업혁명이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석유가 없으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지죠.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테도 결국 석유로 만들어졌고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먹고 있는 약들도 석유에서 왔습니다. 아니, 우리 석유 없이는 아무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것들 우리가 어떤 걱정을 하냐면 두 가지 걱정이 있죠. 석탄과 석유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하나 하고, 석탄과 석유 때문에 이산화탄소 너무 많이 생기잖아. 또 이런 두 가지 걱정을 합니다. 하나는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고, 하나는 너무 우리가 많이 쓸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걱정을 한 가지를 두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잘 따져보면 결국은 우리는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탄과 석유는 어디에서 왔을까? 지구는 내핵, 외핵, 맨틀, 지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맨틀이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맨틀은 지구의 부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체인데 움직여요. 고체인데 어떻게 움직여요? 고체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리가 고체인가요? 액체인가요? 이걸 뭐 질문이라 그래. 고체지. 고체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제가 유럽에서 알바를 해봤는데 어떤 알바를 해봤냐면요. 그건 문화재 복원하는 친구 쫓아가면서 스테인드 글라스 있잖아요. 쪽유리, 그 생유리를 닦는 역할을 했어요. 그 친구는 분해해서 끼는 역할을 하고 기술자니까 깨주면 막 닦아줍니다. 닦아주면 걔가 다시 딱 끼는 걸 하는 거죠. 생유리가요, 보면 위쪽은 얇고 아래쪽이 두껍습니다. 수백 년 동안 생유리, 유리가 아래로 중력에 따라서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은 얇고 아래쪽은 두꺼워진 거죠. 고체도 충분히 흐를 수 있는 거죠. 점성의 차이일 뿐입니다. 쇠는 천천히 흐르고 유리는 조금 더 빨리 흐르고,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흐르고 맙니다. 어떤 거는 너무 천천히 흐르니까 안 흐른다고 생각할 뿐인 거죠. 근데 맨틀도 고체지만 흘러요. 맨틀이 흐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있는 지각판도 흐르겠죠. 지각판이 흐르니까 대륙의 분포가 바뀝니다. 오늘날의 대륙의 분포 3억 년 전, 5억 년 전의 대륙의 분포입니다. 대륙의 분포가 계속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바닷물의 흐름이 달라지죠. 바닷물의 흐름이 달라지면 기후가 바뀝니다. 기후는 생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존 조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생존 조건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 달라지겠죠. 새로운 생명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등장하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진화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생명이 등장하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두 분 계실 수 있습니까? 교장 연수를 마친 교감 선생님이 교장이 되려고 하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교장 연수를 했다고 교장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장 자리가 나야 되는 거죠. 원래 있던 교장 선생님이 이제 퇴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대학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총장님이 총장님이 되시려면 총장님이 나가 주셔야 되는 거죠. 자연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등장하려면 누군가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멸종이라고 합니다. 멸종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난 멸종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져. 이런 이상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건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하지만 멸종이 꼭 슬픈 거는 아닙니다. 저는 공룡을 좋아합니다. 공룡을 좋아해서 이 환갑이 지난 이 나이에도 공룡 찢어서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하고요. 공룡 피규어 많이 사고 막 그럽니다. 공룡책 여전히 또 사고 있고, 애들 공룡책도 사요. 왜? 좋으니까. 거기 공룡이 이쁘게 그렸네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공룡과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왜? 공룡은 험한 놈이기 때문입니다. 또 공룡이 지금 살고 있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는 등장도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공룡들이 딱 사라지면서 생태계의 빈자리를 마련해 준 다음에야 우리가 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멸종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등장하기 전까지, 내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멸종은 고마운 거였어요. 그들이 멸종했으니까 내가 생겼으니까. 그래? 나만 멸종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살고 있는 다른 생명의 멸종도 괜찮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먹자 골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자 골목에서 내가 중국집을 잘하고 있어. 장사가 잘 됩니다. 근데 욕심이 좀 생기니까 요 집 저 집만 사라지면 내 집 우리가 장사 더 잘 되겠는데, 그런가요? 한 먹자 골목에서는 세 집 나간다고 해봅시다. 더 이상 먹자 골목이 아니죠. 사람들은 오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태계예요.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생태계는 촘촘하게 유지하려고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등장하기 전까지 멸종은 나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멸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구 역사를 멸종의 역사로 표현합니다. 그게 지질시대거든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눴어요.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살고 있는 생명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왜 나눠요? 배우는 게 학습 내용과 학습체계가 완전히 다르니까 같은 곳에서 같은 선생님께 배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눴잖아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눈 이유도 뭐냐면 거기에 살았던 생명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 시대로 묶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멸종이 돼야지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생명들은요, 지구에 살던 생명체의 90%는 자기 수명의 종의 수명을 다 누리고 슬그머니 사라져요. 그럼 그 자리에 누군가 새로운 생명이 딱 등장하죠. 마치 정년퇴직까지 사라지는 겁니다. 누가 정년퇴직할 때 우리가 슬퍼하나요? 축하하고 박수하고 케이크 자르고 선물 주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였어요. 근데 지구에 살았던 생명체의 한 10% 정도는 비참하게 멸종합니다. 정리해고 당하지 사라진 거예요. 자기 종의 수명을 다 누리지 못했어요. 정리해고 옵니까? 나는 회사 더 다니고 싶어요. 근데 기업 환경이 안 좋으니까 미안해 억지로 나가주세요 한 거잖아요. 잘린다고 표현합니다. 나만 나가나요? 아니에요. 단체로 잘리잖아요. 그걸 보고 대멸종이라고 그러죠. 지구에 살았던 생명체의 10%는 정리해고 같은 대멸종을 사셨습니다. 고생대에만 3차례의 대멸종이 있었던 거죠. 세 번째 대멸종 때는 생명의 95%가 멸종되기도 했습니다. 95%가 멸종했다는 뜻은 100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백, 수천 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는 거죠. 왜냐하면 95%가 멸종했다는 뜻은 100마리 가운데 95마리가 죽었다는 게 아니거든요. 100종류 가운데 95종류는 한 마리 살지 못하고 싹 다 죽고 멸종하고 5종류가 살아남았지만 잘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다 죽지만 멸종만 당하지 않았을 뿐이죠. 몇 마리 살아남은 거예요. 학교로 치면 100개 학급이 있었는데 95개 학급은 다 전학 가버렸어요. 5개 학급이 남았습니다. 근데 온전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한 반에 한두 명 남은 게 이게 바로 95%에 멸종한 겁니다. 근데 이 대멸종 때는 항상 기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규모의 문제. 세 번째 대멸종만 살펴볼게요. 이땐 첫 번째로요. 대륙이 합쳐졌습니다. 멘틀이 움직이면서 대륙이 합쳐졌어요. 대륙이 합쳐지는 생명이 왜 멸종해? 자, 아프리카랑 아메리카랑 만난 점 봅시다. 만나기 전에 저게 뭐였을까요?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이자 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이었습니다. 해안선은요, 살기 좋은데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게 많은 것입니다. 살기 좋은 해안선이 줄어들었어요. 내륙 분지가 생겼으면 내륙 분지는 어때요? 춥고 덥고 사막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기 어렵죠. 이게 또 다가 아닙니다. 산소 농도가 확 떨어졌어요. 지금 산소 농도는 21%입니다. 그런데 한때 고생대에서 중생도 넘어갈 때는요, 산소 농도가 32%에 달했어요. 산소 농도가 엄청 높았습니다. 이때 동물들은 천국이었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아요. 조금만 먹어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때는 잠자리 날개 폭이 70cm, 노래긴 길이가 3m였어요. 그냥 아주 행복할 때였던 거죠. 지금 21% 낮은 20%까지 산소 농도가 떨어지니까 생명이 살 수 없었던 거죠. 이게 또 다가 아닙니다. 화산이 터집니다. 사진에서 오렌지색 부분이요, 현무암 덩어리입니다. 제주도 가면 보는 까만 화산암이죠. 이 현무암 덩어리가 유럽만큼 커요. 두께가 400m에서 3km입니다. 대략 평균 잡으면 한라산 높이죠. 한라산 높이의 현무암 덩어리가 유럽만큼 크니 얼마나 많은 화산이 터졌겠어요. 100만 년 동안 화산이 터집니다. 이때 남쪽에 살던 친구는 북쪽에 뭔 일인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슬금슬금 자기 동료들이 다 사라지는 걸 느끼죠. 화산에서 화산재가 나왔어요. 화산재 나오면 춥고 광합성하지 못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화산에서는 이산화황, 염소불소, 이산화탄소 같은 물질이 나옵니다. 다 산성물질이에요. 산성물질이 가득 차니까 어때요? 비가 내릴 때 산성비가 내리죠. 산성비가 내리면서 토양도 산성화되고 해양도 산성화됩니다. 살기 어려워요. 거기다 이산화탄소와 메탄은 또 갑자기 또 온실가스네요. 또 더워지기 시작해요. 이런 게 막 겹쳐서 세 번째 대멸종이 온 거죠.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대멸종을 겹치고선 중세가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린 여섯 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시기, 이 뭐냐면요, 지금 이 시기에서 보면 어떤 생명이 생겨나려면 그 전에 뭐가 있었냐고요? 누군가 자리를 비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를 왜 비켜줘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환경 변화는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는 멸종을 불러오고 멸종은 진화를 불러오죠. 인간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기후 변화, 인간이 등장한 멸종은 고마운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등장한 다음에부터의 기후 변화, 인간이 등장한 다음부터의 멸종은 바로 우리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지난 세 차례 대멸종 때도, 세 번째 대멸종도 5% 살아남았잖아요. 여섯 번째도 5% 살아남겠죠.
이때 우리만 살아남으면 뭐가 문제예요? 지난 5차례 대멸종을 보니까 그 당시 최고 포치는 반드시 멸종했어요. 지금 최고 포치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또 생물량이 가장 많은 생명도 반드시 멸종했는데 단일종으로 생명이 가장 많은 생명도 역시 우리입니다. 우리 인류는 최고 포치자도 생물량으로도 이 6번째 대멸종을 절대로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6번째 대멸종의 이유가 뭡니까? 더워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더워지고 있냐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비밀이 바로 고생대의 석탄기에 있습니다. 석탄기는요, 나무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동물보다 나중에 생기는 겁니다. 석탄기에 나무가 처음 생겼는데 저 때는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0배나 높았어요. 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10배나 높다. 그럼 덩달아 높아지는 게 있겠죠. 바로 온도입니다. 지금도 이산화탄소 때문에 우리가 더워서 난리잖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늘어났나요? 산업혁명 전에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00ppm. 200ppm은 0.02%입니다. 2%가 아니라 0.02%에서 지금 얼마냐? 400ppm, 0.04%입니다. 0.02에서 0.04로 겨우 0.02 늘어난데도 이렇게 더워서 난리인데 지금보다도 10배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으니 그 당시는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 당시는요, 전 지구가 초열대 기후가 됩니다. 열대 기후의 특징이 있어요. 점심만 먹고 나면 쏟아지는 게 있죠. 스콜, 비입니다. 그 당시 나무의 입장에서는 천국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산화탄소 농도 높죠? 온도 높죠? 비도 매일 펑펑 와요.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가 다 있습니다. 결국 산 꼭대기부터 계곡까지 아름드리 나무가 가득한 거죠. 근데 뿌리는 한결같이 변변치 못했습니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자, 연약한 뿌리 조직이 땅을 헤집고 다니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나무들은 그 일을 해내더라고요. 뿌리를 넓게 깊게 내립니다. 왜? 뿌리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뿌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물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뿌리를 넓게 깊게 내립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무라고 해봐요. 내가 나무인데 매일 비가 펑펑 내려요. 그렇다면 내가 뿌리를 넓게 깊게 내리려고 할까요? 그 힘든 일을 안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 당시 나무들은요, 이런 식이었어요. 저기 태백의 고생대 자연사박물관 가면 너무나 전시를 싸게 잘했더라고요. 필로티 있잖아요. 비 피하는 저 거기다가 기둥에다가 저기 뭐 씌워요. 저기 뭘 껍질을 씌워서 그 당시에 인목, 노목, 봉인목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무들을 전시물로 구현했습니다. 사실은 훨씬 더 두꺼워야 되죠. 그 당시에 실제 풍경은 되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광합성이 풍부해가지고 그냥 칠흑같이 어두울 정도로 숲이 아주 촘촘했습니다. 엄청난 나무들이 많고요.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잖아요. 저 쓰러진 나무들이 썩질 못합니다. 왜 썩질 못할까? 생각해 봅시다. 나무들이 잔뜩 있는데 뿌리는 약해요. 태풍이 불어서 산 위에서 나무가 쓰러집니다. 도미노처럼 쓸려 내려가겠죠. 계곡의 늪지대는 저런 늪지대는요, 뿌리 뽑힌 나무가 가득합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죽죠. 죽은 나무는 썩어야 돼요. 썩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미생물이 필요합니다. 산소, 물 이런 게 아니라 미생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미생물부터 진화하기 시작했으니까 이미 다양한 미생물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처음 생겼잖아요. 나무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아직 나무를 썩게 하는 미생물이 없는 겁니다. 나무가 썩지를 못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고생대, 석탄계, 이산화탄소 잔뜩 있었는데 나무가 됐습니다. 자, 나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줄어들었어요. 온도도 내려갔을 거예요. 다시 나무가 썩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돌아가겠죠. 근데 나무를 썩게 하는 미생물이 없잖아요. 나무가 썩지를 못합니다. 썩지 못한 죽은 나무가 잔뜩 쌓여야 썩지 못하고 계속 꽉꽉 눌리면서 열과 압력을 받아요. 그 나무에서 어떻게 죽은 나무에서 수소 성분 빠져나가고 산소 성분 빠져나갑니다. 뭐만 남았어요? 탄소 성분만 남았죠. 탄소 성분만 남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석탄입니다. 고생대의 이산화탄소가 석탄이 되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줄어들고 온도도 내려갔어요. 이렇게 잘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산업혁명 때부터 우리가 석탄을 떼기 시작하잖아요. 대기 중으로 다시 이산화탄소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석탄을 떼면 왜 더워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게 많더라고요. 아, 공룡화석이 썩어서 석유가 됐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석유는요, 기본적으로 해성 퇴적층에서 생깁니다. 해성, 바다에서 형성된 퇴적층이란 거예요. 바다에 쌓인 퇴적층입니다. 공룡이 바다에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바다로 떠내려온 공룡 시체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런 거로 언제 그 많은 석유를 만드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석유는 어떻게 생겼는데 사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충분히 석탄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부터 석유가 만들어진 과정을 추정하고 있죠. 그 추론이 되게 합리적입니다. 바다에 살았던 많은 플랑크톤이 있죠. 식물성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 어떻게 해요?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빨아들입니다. 그런 식물성 플랑크톤을 비롯해서 다양한 해양 유기물들이 바다에 가라앉겠죠. 수억 년 전부터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꽉꽉 눌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압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썩지 못한 나무들이 압력을 받아서 탄소 성분 빠져나가고 수소 성분 빠져나가고 나중에 석유가 된 것처럼 해양 퇴적물들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의 잔해가 꽉꽉 눌리면서 열과 압력을 받아요. 거기서 수소 성분 빠져나가고 탄소 성분 빠져나갑니다. 뭐만 남아요? 그게 탄소만 남으면 석유와 천연가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석탄과 석유는 어떻게 생겼냐? 고생대에서 중생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에 살았던 육상에서의 식물, 바다의 여러 가지 식물성 플랑크톤을 비롯한 동물들 이런 것들이 지구의 열과 압력을 받아서 수소 성분 빠져나가고 산소 성분 빠져나가고 탄소 성분만 남아서 만드는 게 석탄과 석유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석탄과 석유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도 줄어들었고 온도도 낮았죠. 생명들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산업혁명부터 우리가 석탄과 석유를 꺼냈으면서 지구는 더워지고 있는 거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 혁명은 커다랗게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이라고 설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뭐예요? 석탄과 철을 마음껏 사용하게 된 거잖아요. 산업혁명이 없었다면 지구 인구는 불과 10억 명에 불과했을 겁니다. 지금은 80억 명이 있죠. 산업혁명 덕분에 80억 명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풍요롭게 장수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산업혁명이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석탄과 석유라고 하는 말도 안 되게 싸고 강력한 에너지를 마음껏 쓰게 된 겁니다. 여보세요 이 관장, 요즘 기름값이 얼마인데 싸다 그래? 1,700원도 넘어서 그런데요. 싼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KTX 타고 가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기껏해야 6만 원 듭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석탄과 석유가 없어서 우리가 가마를 타고 간다고 합시다. 6만 원에 갈 수 있을까요? 600만 원도 못 갔을 겁니다. 석탄과 석유는 그만큼 강력한 에너지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 두 가지 혁명,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의 결과는 뭐냐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농업혁명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가 왜 높아지는데 농업혁명 하니까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으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숲이 줄어듭니다. 원래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일 수 있는 숲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작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불을 질렀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혁명은 어떻게 해요?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산화탄소가 거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제 개발하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아집니다. 우리는 경제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는 지금까지는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그 와중에도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멈칫할 수 있게 하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이때 미국과 유럽은요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깡패예요. 우리나라는 딱 한 번 2024년에 줄였습니다. 줄이려고 줄인 게 아니라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서 저절로 줄어든 것, 살짝 눈곱만큼 줄어든 것밖에 없어요. 진짜 안 줄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근데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줄어도 왜 전 세계 이산화탄소 양은 저렇게 늘어날까요? 두 나라가 문제죠. 중국과 인도입니다. 중국과 인도 두 나라 합하면 30억 명입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80억 가운데 30억이 두 나라라는 게요. 그런데요, 중국과 인도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처참하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화장실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없었잖아요. 지금 그런가요? 중국과 인도는요, 제법 잘 사는 나라입니다. 조만간에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대국인 거죠. 경제 강대국이긴 합니다. 인도는요, 우리 쌍용 자동차 인도께 된 지 꽤 됐습니다. 달의 남극에 착륙해본 유일한 나라가 인도예요. 우리는 아직 꿈에도 꿔보지 못하고 있던 화성 탐사를 성공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백만장자 수가요, 대한민국 국민 수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중국과 인도가 이렇게 경제 개발을 하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라고 우리는 3년 전까지 얘기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중국과 인도는 가장 모범적인 나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지난 8월 말까지 갖고 있는 태양광 발전 용량이요 123기가와트입니다. 월 증가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평균 증가량이 한 달에 2기가가 넘습니다. 2기가가 얼마인데 우리나라 1기가요. 한빛 원전 1기가 1기가와트예요. 큰데도 1.4기가와트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1기가와트면 원전 1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붕 둥근 거 있잖아요. 한 개가 1기가와트가 나오는데 인도는 매달 그 두 개만큼을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8월 말까지 갖고 있는 인도의 태양광과 풍력량을 합하면 180기가와트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180개만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도가 갑자기 지구 걱정해서 기후 걱정이 이럴까요? 아닙니다. 경제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에너지는 필요해요. 에너지 필요한데 가장 빨리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게 바로 태양광과 풍력이기 때문이죠. 인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트렌드입니다. 연도별 신설 발전 용량입니다. 2024년 제일 끝을 볼까요? 전 세계에서 작년에 2024년에 새로 세운 태양광 발전 용량이 450기가와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450개만큼이에요. 그중에 280이요 중국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1년 동안 세운 풍력 발전 용량이 110기가와트예요. 그중에 80이 중국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1년 동안 세운 풍력과 태양광 양이 560이었는데 그중에 340이 중국이었다는 거예요. 중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해요? 에너지에 있어서 가장 확보하는 데 되게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왜 갑자기 인공지능에서도 가장 강한 나라가 될까요? 풍부한 에너지 때문입니다. 인공지능할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 원자력 발전 좋은 에너지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발생시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요, 전기가 나올 때까지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인공지능 강국이 되려고 하면요, 빨리 에너지가 필요한데 원자력 발전으로는 15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미국도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2024년 말로요, 태양광과 풍력량이 석탄 화력 발전량을 초과했습니다. 끝부분에 바이든 때뿐만 아니라 앞쪽에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가 뭐라 그래도 미국은 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왜? 기업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기업의 목표는 뭡니까? 이윤이에요. 이윤을 창출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싼 에너지를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죠. 미국의 신설 발전 용량을 보시면 됩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요, 새로 생긴 건 석탄과 원자력밖에 없었어요. 2001년부터 풍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010년부터 태양광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제일 끝에 2024년 봅시다. 앞에 대부분이 뭡니까? 태양광, 그 다음에 회색 가스 조금 있고 배터리 ESS라는 거죠. 그 다음에 풍력입니다. 대부분이 뭡니까? 재생에너지입니다. 풍력과 배터리와 태양광으로 채우고 있는 거죠. 전 세계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싼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풍력과 태양광이 가장 싼 에너지가 됐어요. 풍력과 태양광 좋은 에너지지. 하지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15년 전 얘기입니다. 15년 전부터요, 급격하게 싸지고 있는 거거든요. 원자력은 상대적으로 얘는 폐기 비용 때문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는 3년마다 2배씩 태양광 발전 용량이 늘어나고 있죠. 앞부분의 2배와 뒷부분의 2배가 같습니까? 산수를 급속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수함수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 2배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태양광 발전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할까요? 바로 석유 회사입니다.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는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죠. 1등부터 10등까지가 다 석유 회사입니다. 석유 회사들이 갑자기 지구 걱정에서 기후 걱정에서 이럴까요? 아닙니다. 바로 저기에 돈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R200, 탄소 국경세, ESG 경영 이런 거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들도요, 저들도 말뿐이었습니다. 저들도 없는 걸 우리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발전량 중 재생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EU 평균이 47%, OECD 35%, 전 세계가 32%, 아시아가 29%, 심지어 아프리카도 24%입니다. 아프리카도 전기 4개 중에 하나는 재생에너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찾기 편하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10%가 아니라 사실은 9.7%였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의 52%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출하지 못하면 망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젠 수출하려면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게 된 겁니다. 재생에너지 좋지만 우리나라는 지형상 재생에너지 발전에 안 좋지 않아?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음속에 세계 지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도에서 독일을 찾아보겠습니다. 독일은 여기 있습니다. 운하를 찾아봐요. 운하는 여기 있어요. 자, 독일의 가장 남쪽과 운하의 가장 북쪽을 비교해 봅시다. 누구의 햇빛이 좋을까요? 독일의 가장 남쪽이요. 우리나라의 남한의 가장 북쪽보다 위도가 8도나 높습니다. 중점을 치면 15도 차이가 나요. 내가 지도를 잘 못 그리긴 했지만 숫자로는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독일의 햇빛이 좋을까요? 우리나라의 햇빛이 좋을까요? 우리나라 햇빛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해상풍력은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해상풍력발전소를 세우려면 40m 바다 위에 세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신안은요 20m 바다 위에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별로 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꼴찌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우리 뒤로는 산유국이나 아주 처참하게 가는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보면요 거의 1등인 나라도 우리나라 있죠. 전라남도는 자기가 필요한 전기의 250%만큼을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왜? 송전반과 연결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신안군은 2032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월 50만 원씩 에너지 배당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햇빛 연금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2032년부터 주고요.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사 온 지 5년 후부터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어떻게든 신안군에 이사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외지인들에겐 잘 내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선 신안에만 매달릴 필요 있는 게 아니죠. 전국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갑니다. KTX 타고 가는데 서울에서 대전보다 대구가 더 비싸고요. 대구보다 부산이 더 비쌉니다. 거리에 따라 가격이 더 비싸져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이죠. 멀리 가면 비싼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울진에서 만든 전기를 울진에서 쓰든 춘천에서 쓰든 서울에서 쓰든 가격은 같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송전하려면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10,000볼트까지 올려서 보내야 되거든요. 만약에 전기값도 지역에 따라 다르면 어떨까요? 가정용 전기 복잡하니까 산업용 전기만이라도 지역에 따라 발전소에서 거리에 따라 값을 달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산업은 두 가지 선택을 할 겁니다. 하나는 발전소 옆으로 옮기겠죠, 공장을. 그건 당진, 태안같이 화력발전소만 있고 적당한 괜찮은 직장이 없는 곳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겁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공장을 옮기려니 직원들이 다 옮겨가야 됩니다. 가정들이 옮기니까 너무 힘들어요. 또 다른 방법은 뭘까요? 자기 공장 주변에다가 발전소를 세우는 겁니다. 결국 태양광과 풍력으로 하게 되는 거죠. 에너지 전환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멸종과도 관련이 됩니다. 지난 5차례 대멸종은 다 기후변화 때문에 왔습니다. 이 기후변화 원인은 자연적인 거였어요. 운석이 부딪히든지 대륙이 움직이든지 화산이 터지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생명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금 우린 6번째 대멸종을 1950년부터 겪고 있습니다. 이 원인도 기후변화입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 원인은 인간 자신입니다. 우리예요. 너무나 다행이죠. 우리가 화산 터지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때문에 생겼다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우리만 변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거기다 방향도 알고 있습니다. 방향이 뭐예요? 석탄과 석유에서 해와 바람을 온 거죠. 석탄과 석유가 뭐였습니까? 옛날에 고생대와 중생대 초기에 대기 중에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나무와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걸 거쳐서 석탄과 석유가 돼서 땅속에 잘 묻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산업혁명에서 끄집어 써서 이렇게 다시 도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끄집어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에너지는 꼭 필요하잖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석탄과 석유에서 해와 바람으로죠. 문제는 속도입니다.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얀 화면이 연못이에요. 연못에 개구리밥이 자라고 있습니다. 개구리밥 먹는 거 아닙니다. 물풀입니다. 물풀이 매일 2배씩 늘어나는데 25일 될 때 저만큼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매일 2배씩 늘어나는데 이거 다 채우려면 얼마나 걸릴까? 유치원생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1년, 2년은 걸리겠네 이야기할 겁니다. 우린 그게 아닌 줄 알죠. 매일 2배씩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25일 다음에 26일, 27일, 28일, 29일이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빈자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우리는 딱 이 상태예요. 빈자리가 있어 여유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꽉 차버립니다. 세상은 산술급속으로 Y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변하면 누가 망하겠어요? 예측이 다 가능한데요. 세상의 변화는요. 도둑처럼 찾아옵니다. 지수 함수로 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런 변곡점에 있습니다. 이 변곡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진국 지위를 유지할지 중진국으로 떨어질지 기후의 문제를 해결할지 결정되는 거죠. 저는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겁니다. 지구가 아파요. 지구가 아파요. 지구를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지난 5차례 대멸종 동안에 지구가 아파 본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당시 살았던 생명들만 망했을 뿐이죠. 지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말을. 지구 이러니까 자연이니까 우리가 조심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런데요. 지구가 아파요 그러면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 3학년은요.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래 정말 자기가 아픈 것처럼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는데 애가 중학생만 돼도요. 바빠요. 지구가 아파요? 미안하다. 니네 문제지. 난 좀 바빠. 이렇게 가야 된다면 내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우린 더 이상 지구가 아파요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도 한번 편지를 써봤습니다. 지구 올림 친애하는 인류에게 딱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바로 지구입니다. 생명체의 역동적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에 불과하니 저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 자신을 걱정하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지구에 살았던 모든 생명체들은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찬란하게 멸종했죠. 자기 종의 수명을 다 누리고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그 빈자리를 다음 생명들이 생태계를 차지하게 해주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고 생태계는 점점점 풍성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멸종을 찬란한 멸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근데 10% 정도의 생명은요, 찬란하지 못했습니다. 비참했어요. 정리해고당하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운석이 부딪히고 대륙이 움직이고 화산이 터진 걸 어떻게 했겠어요. 하지만 지구상 처음으로 자기의 잘못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생명체가 있죠.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도 찬란하게 멸종해야죠. 종의 수명을 다 누려야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로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나는 인간 없는 지구를 꿈꿔. 이해가 됩니다. 인간이 너무 망쳤다는 것은 미안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럼 저는 그런 분 보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선생님부터 사라지세요. 그러죠. 인간 없는 지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인간이 없었으면요. 우주는 자기 나이가 138억 살인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알려준 겁니다. 인간이 없었으면 어떤 동물과 식물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동네마다 다르게 이쁘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인간이 없었으면 어떤 꽃도 예쁘지 못했습니다. 꽃이 혼자 예쁜가요? 지렁이가, 개구리가 가서 꽃한테 예쁘다 그러나요? 오로지 딱 한정, 인류만 가서, 사람만 가서 꽃한테 너 참 이쁘구나 하고 고백해줬을 뿐입니다. 인간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꽃은 예쁘지 못합니다. 동물과 식물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되고 우주는 자기 나이를 잃어버리게 되죠. 인간은 어떻게든지 버텨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꽃을 위해서도 동물과 식물을 위해서도 자연과 우주를 위해서도 남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인류가 지속하는 지구를 꿈꿉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발걸음은 뭘까요? 석탄과 석유에서 해와 바람으로의 전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석탄과 석유가 도대체 어디서 왔나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의 기원을 알았습니다. 그 기원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살아나갈 방법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